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까지 공개하고 김 후보자의 학위가 진짜인지 밝혀야 한다며 공격하고 있는데요.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김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과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과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비리백화점 그 자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지출 규모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5년 전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인데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 재산은 2억 1천여만 원으로 8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기간 소득이 세비 5억 1천만 원에 불과한데 지출은 훨씬 많은 13억 원에 달한다면서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내역까지 공개하며 세비 이외의 기타 소득도 620만 원에 불과해 해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가정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910만 원 정도 버는 가정이 2,150만 원 정도를 쓴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오후 들어선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중국으로 가며 명문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김 후보자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중국에 체류했던 일정, 그리고 출입국 기록, 그리고 학교에 나갔던 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선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총리가 다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말 그대로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아들의 유학 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자, 이러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소득 등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 대해선 역으로 검사 17년 등의 경력으로 70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냐며 역공을 펴고 있는데요.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아들을 넘어 이혼한 전 부인에게까지 이르자 당 차원의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패륜적 정치 공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인사청문특위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남이 된 전 부인까지 불러 가정사를 파헤치는 것은 인사검증이 아니라 모욕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처를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재산 증식 의혹을 역으로 제기하는 등 맞불 전략에도 나섰습니다. 주 의원의 경력이 검사 17년, 변호사 2년 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1년 반인데 70억 원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특히 주 의원의 2005년생 아들 재산이 7억 원에 달한다며 아무리 조부에게 증여받았다 해도 주 의원의 부친 역시 검사 출신인데 부친은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느냐고 역공을 이어갔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 분은 못 본다는 말, 지금 의원님께 딱 맞는 말입니다. 민주당은 한 발 더 나가 인사청문회가 정치보복의 연장선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청문 대상자의 인신을 공격하고 흠집내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는 어제 서울시 재난상황실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오늘은 발달장애인들의 일터를 찾는 등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들 하루 쉬게 해주면 좋겠죠? 네. 휴가 쿠폰을 대한민국에 드리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고 보고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도 청문회가 끝나면 곧바로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 박수로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떠세요? 좀 마음고생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신지요? 좀 죄송한데 제가 제일 그래도 조금 평화로운 것 같고. 그런가요? 사실 제 주변은 죽을 맛인 것 같아요. 가족들 그래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전에 같이 있던 애들 엄마까지 뭐 부른다 뭐 이러니까 전처에다가 뭐 애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네. 딸내미는 뭐 연봉이 까였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요?
아니 그게 이렇게 하면서 걔가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데 연봉이 공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빠가 도와주는 건 없이 그게 공개돼서 본인으로서는 큰 협상 조건이 공개돼서 이거는 뭐 그런 등등 그러네. 이제 그렇습니다. 진짜 좀. 그건 좀 그렇다. 가족이 나는 사실 주변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 경무로 함께하는 분들 나 힘든다는 말씀인 줄 그리고 알았는데 또 뭐 저한테 1,000만 원씩 빌려줬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분들도 좀 다 황당한 처지에 그런가요? 있죠. 그런 부분은 그래 오늘 저희는 뭐 이게 사생활에 대한 부분은 뭐 일절 다룰 생각도 없고 뭐 그 부분은 근데 아마 또 청문회에서 악의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여쭤보셔도 어차피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하겠죠. 물어볼 테니까 좀 미리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할게요 그러면. 이거 참. 좀 나는 이거는 근데 이게 문화가 좀 개선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로 총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탈탈 털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 따님의 연봉을 왜 공개하는 거? 저는 그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다른 개체로서 활동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분인데 그게 총리 후보자의 검증과 무슨 전혀 관계 있습니까? 없죠. 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그 막 증인 채택도 맞아요. 와, 난 이제 진짜 그거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너무하더라고. 아니 그 전 부인을 왜 부르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도 좀 몰랐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안 하겠죠. 국민의힘도 그 역풍 많이 붑니다, 지금. 그건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길 바라고요.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건 안 할 거니까. 그건 하면 안 되고. 뭐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뭐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검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재명 정부 뭐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우리 후보자님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라든지 주목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장면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했던 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열어놓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국내외적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김밥 놓고 지난 정부의 그 책임자들과 함께해서 의아할 정도로 이렇게 쭉 진지하게 토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죠. 사실은 인수인계를 제대로 뭐 종이 한 장 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해외에 이번에 G7 나가실 때도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 외에 총리도 장관도 새 정부에서는 아무도 임명이 안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워낙 이제 시급한 상황이어서 나가셨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성공했다고 봐야죠. 우리가 흔히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킹 이렇게 하면서 일단 분위기를 한번 푸는 걸로 나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렇게 왔으면 해서 왔다가 본인 사정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양해를 구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됐고 성의 표시를 다 한 것이고 다른 모든 나라 정상들하고 아주 편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였잖아요. 보는 국민도 마음이 안심이 됐고 세계도 한국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은 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하면서 벌써 그 1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대사들을 쭉 만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몸에 쌓인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미 상당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된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최욱 대표님께는 대단히 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주가가 또 반영이 되잖아요. 약 올리시면 안 되고요. 제 것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은 경무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순방 같이 갔던 위성락 실장 코피 터졌어요. 그리고 강유정 대변이 머리 산발대고 난립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는 G7이나 예를 들어 지금 거론되는 나토 이런 데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단적으로 얘기해서
경호실이 아직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나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참모들 사이에서도 가자 말자 하는 논란이 대선 끝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어떤 뭐 노하우가 전수 안 된 상태에서 나갔으니까 쉽지 않았고, 대통령실에 간 분들이 당장 강훈식 또 우리 또 대변인 또 위성락 실장님 이렇게 국회에 계시던 분들이, 이것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국회는 하다 못해 목욕탕이라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이 가서 제가 들어보니까 강훈식 실장께서 네. 저희가 처음 지명받고 나서 그 다음 일요일 날 1, 2기 지도부 식사할 때 갔어요. 네네. 그때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흘 동안 11시간 잤다 그러더라고요. 누렇게 떴더라고요. 너무 심하네. 근데 그게 이해가 가요. 아무것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전 정부에서 어떤 인수인계도 안 해줬고 뭐 완전히 황무지 같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걸 새로 세팅해야 되는 단계, 정상적으로는 그 세팅에 거의 한 달 이상이 걸리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남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각오가 돼 있으시겠죠. 근데 대통령실이 더 험지인 것 같아서 제가 거기를 좀 피하는 것이 다행이 아닐까. 네. 근데 제가 이 굉장히 무식해서 오늘 총리 후보자 나오신다고 해서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솔직히 딱 안 떠오르잖아. 저 잘 모르.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봐서 총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근데 이런 거 하는 자리던데 한번 좀 볼까요, 총리? 네. 총리로 아니 왜 이걸 해? 이런 거예요? 이 총리 역할이 뭐죠? 그게? 잼버리 때. 그렇죠. 잼버리 때 이거 했었죠. 덕수크림. 자신 있으실까 제가 걱정이 돼갖고. 아니 저게 저도 사실은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제 인생에 임명직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봐서 최근에 이제 좀 생각을 정리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보통 알기를 옛날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목욕탕 가는 총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재난 상황이라는데 많이 챙기고 또는 대독 총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폄하한다면 대통령이 가야 될 행사에 대신 가서 축사를 대신 읽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보통 민심을 살피거나 아니면 어떤 저런 행사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산불이나 이런 홍수일 때 가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도 본질적인 역할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것이거든요. 즉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라는 게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행정부에 전파하고 조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이 외교 통상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커버하지 못한 현장들을 총리가 커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조율, 현장,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대통령께서 매일 기자회견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방향과 정책에 대한 해설자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역할을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실현하는 참모장이다. 그리고 대국민 설명까지 포함한 대국민 참모장, 또는 뭐 대통령께서 국정을 총괄하시면은 어떤 민심이나 민정을 챙기는 민정 참모장, 이 정도로 제가 스스로 이거 이런 것 같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대략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도 맞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합을 맞춰온 것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제가 알아서 좀 자율적으로 하고 또 컨펌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경험이 축적돼서 대략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저렇게 또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일을 하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후보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랑 언제 어떻게 왜 가까워지신 거예요? 이미 잘 아시지만은 이제 인생으로 따지면은 나이도 같고 학교는 다르지만 학번도 같고 걸어온 길은 다른데
처음 가깝게 안 것은 정세균 당 대표 시절에 네. 저는 원외 최고위원을 하고 대통령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 성남시장이 되실 때 그때 제가 지방선거 총괄본부장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고 또 부대변인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던 사이였고 그 이후에 제가 원외에 있을 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하시면서 뭐 단식 이런 거 할 때 아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방문도 하고 맞다는 게 뭐죠? 맞는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네.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그리고 옳은 길을 간다. 대선 후보로 해서 낙선을 했을 때 저는 우리 당에 저런 정치인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조금 이렇게 진보적인 걸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응원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인연이 있었고요. 실제 일을 같이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1기 되시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소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어렵고 당내에도 안착이 안 될 때 지도부 구성이 잘 안 될 때 제가 자원해서 정책위 의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통령도 좋다고 하셔서 그때 1기 지도부를 구성할 때 조금 제가 역할을 했고요. 아, 그랬군요. 그 전에는 또 지방선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제가 그 당시에 당 대표 출마하실 때 대통령님을 꽤 강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방에 오셔서 나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다음에 큰 흐름에서 우리 대통령의 정치 노선 이런 거에 대해서 우호적이라는 걸 안다 이런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랬고 그러나 대표가 되신 이후에 지도부에 제가 참여했고 그래서 정책위 의장 총선 때 대표와 상황실장 실무총괄하는 그리고 대표와 최고 수석 최고위원 이렇게 거의 한 2, 3년은 가장 가깝게 합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맞춘 사이고 네. 그 이유가 저도 계보 정치를 안 하고 대통령께서도 계파 정치를 안 하고 저도 실무형이고 대통령께서도 실무로 철학이 저도 좀 집단지성과 당원 주권 또 대통령 그런 결이 비슷해서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이후에 파동 났을 때 그때 이후에 해법을 얘기하면서 제가 앞으로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거에도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처음 제시 10% 이상 룰을 제기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 때문에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예, 저도 너무 힘들어. 힘든 거예요, 진짜. 진짜 힘들어요. 제가 그때 사실 저도 근데 의원들로부터는 좀 이게 눈총을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렵게 제안한 건데요. 네. 그때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결이 같아서 보면 뭐 철학의 결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비슷한 것 같고 일을 하다 보면은 별로 안 맞춰봐도 결과적으로 비슷한 방향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해서 가깝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파 정치를 안 한다. 그렇죠. 저희 셋이 같네요. 그러면 내가 친목질 안 하고 묻어가려고 개파 정치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냥 건너 들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김민석 후보자님을 정책적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의장도 하셨지만 정책 대안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당시의 대표께서 가장 신뢰하고 많이 의지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책 의장을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를 들어 1,000원의 아침밥, 그 뒤에 뭐 경로당 주 5일 점심, 또 그 전에는 제가 총선 때 사실은 민생지원금, 그 다음에 1, 2, 3, 4, 5, A, B, C, D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또 성장 중심 그런 것도 생각이 많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왜 김민석 총리를 수사하는 겁니까? 주식 얘기 그만하고 김민석 얘기 좀 해주세요. 계속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좀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정기현 대표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일단 검찰이 도발했죠. 도발의 목적이 있겠죠. 뭐냐?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할 건 하겠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고발이 들어옵니다. 서울시의원 뭐 이종배 의원이라고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배당을 해서 수사를 시킨 전례가 있느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이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 김민석 우리가 정면 겨냥해서 이 사람 범죄 사실 찾아내겠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2의 조국 사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먼지털이식.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은 바뀌지 않았다. 왜 지금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이 뭔가 지금 김용현에 대한 추가기소, 윤석열 재구속 같은 것이 어느 순간에 딱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심우정도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마지막 저항을 하는 그 신호탄이 국힘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화답하듯이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한다고 바로 수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김민석을 낙마시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힘은 국힘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뭔가 합작해서 저항을 하고 있다, 도발하고 있다,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퇴를 주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사건이 근데 웃기냐면은 네. 이종배 이 사람 뭐 맨날 고소고발하는 사람인데 근데 고발 내용이 이래요. 뇌물수수죄, 그 다음에 조세포탈죄, 정치자금법 위반 이 세 개로 고소를 했는데 이거 이렇게 글자만 딱 나오면 타이틀만 딱 뽑기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나 봐. 그리고 지금 뉴스들 보면은 벌써 타이틀을 제2의 조국 뭐 이따위로 타이틀 다는 언론들이 벌써 나와요. 블로그 작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에도 20대 애들의 어투로 되게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맛집 소개하는 그런 어투로 김민석 총리 문제 정리, 재산 논란 정리 이런 글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 내용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이거야 간단해요. 자, 세비를 5년 동안 5억 정도를 받았는데 쓴 거는 한 13억 되더라. 네. 번 돈보다 쓴 돈이 8억이나 많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 8억을 뇌물 받았나 봐. 가능성이 전제가 있어. 그겁니다. 전제가. 네,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뇌물수수죄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네요. 가능성을 얘기해요. 이종구 의원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랬더니 검찰이 수사팀 배당했다? 수사 착수했다? 제2의 조국? 이거는 프레임 만드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근데 노림수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나 여러 가지 지금 자리를 가지고 힘싸움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거 가지고 협박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계속 퍼부어서 초기에 완전히 너희들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건 기세를 보여주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좀 주면 우리가 그냥 자제할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진짜 좀 약간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 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얘기를 하니까 조국 전 대표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사면 불가라는 내 소신을 네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해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하고요. 매일신문이라고 이제 대구의 그 유명한 보수적인 언론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유튜브를 하면서 내가 조국을 낙마시켰어. 김민석 주말 못 버티게 해줄게. 네. 라고 하면서 지금 유튜브로 난리가 났습니다. 썸네일 자체가 이번 주 안에 물러납니다. 네, 이번 주 안에 그런 식으로. 도대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 지금 매일신문 뉴스 캐비넷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김민석 주말 못 버팁니다. 제가 조국 낙마시켰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 보고를 받았다는데 네. 수사 기소 분립 공약에 대한 정반대 방향으로 보고했다. 뭐 문건 하나 없이 구두로 보고하려 하다가 뭐 늦게 들었다고 변명을 했지만 네. 부랴부랴 이제 문건을 내놓았는데 그 문건 내용이 정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회의하면서 황명이냐 뭐냐 도대체. 네네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난무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리고 또 오늘 그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했던 네. 그 검사가 또 오늘 또 보고하러 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 장면들이 한편으로는 항명, 한편으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배당. 이게 주는 어떤 정치 검찰의 함의가 분명히 오늘 하루에 다 드러났다. 자, 그런 이제 저항이라 봐야죠, 저항. 네. 자, 저항인지 얕잡아 보는 건지 결국 수사는 검찰이 해체되더라도 검사는 어딘가 배치가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마음먹으면 당신 정도는 잡아 넣을 수 있다. 라는 이제 오기 같은 것이 발동할 수 있고, 저는 단순하게 이 건이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 있다. 너희들이 미간말찍에 하찮은 것들이 개더지 같은 인생 살다가 이제 정권 잡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속으로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정치라는 게 금도도 있고 넘어야 될 선, 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정권이 출범하고 총리 지명을 했고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그것도 대도 안 하는 거 가지고 고발한 걸 가지고 배당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주진우가 나와서는 완전히 말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이걸 어떻게 다시 법과제도로서 이들을 통제할 것이냐. 저는 한편으로는 잘 됐다. 검찰을 정말로 완전 해체하는데 누구 말 맞다나 가루 내듯이 해체해서 국민을 위한 정말로 법 집행기관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그거 아니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리가 없다. 김건희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팩트로 확인된 것도 없고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하는데 자,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좋다. 너희들 다 걸어라. 죽을 각오로 나와서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법과 그리고 절차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 더 강력하게 가지 않으면 내란 세력 척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저는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다음 주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가족 관련 새로운 의혹을 쏟아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2번을 통해서 수억 원대 현금을 받고 재산 등록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면서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자진 사퇴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소명이 안 된 아들 유학비 2억 원을 빼더라도 경조사와 출판 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의 최소 6억 원이 넘는다.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그때그때 써왔으며 재산 등록을 매년 누락해왔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두 차례 총선에서 재산을 공개하면서 현금을 고의로 누락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시효는 지났다 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바로 김민석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 2차례의 출판 기념회를 열어서 현금 6억 원을 벌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이거 신고 안 했냐 이런 얘기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 측의 얘기는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아닌 것이고 출판기념회에서 사용하고 출판기념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경조사 본인 결혼도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부친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그것은 신고할 수 있는 기간 이전에 다 소비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들 유학비는 내가 아니라 전처가 돈을 다 댄 것이고 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정가의 10%인 건당 1,800원의 인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것은 출판기념회 출판을 통해서 벌어들인 538건에 대한 인세밖에 없다. 출판기념회를 할 때마다 3억 원 안팎의 눈만 현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기념회에 보니까 이건 주진우 의원 주장입니다. 2번에 걸쳐서 6억 원이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김민석 후보자는 2021년과 2023년에 기타 소득으로 97만 원만 신고했느냐.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김민석 후보자 국무총리 되고 나중에 대선 후보로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대선 후보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냐. 지난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를 거론되던 사람들이 줄줄이 어떠한 정말 끔찍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니네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속상하고 화나는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문제제기가 뭐 대단한 제보를 받고 시작한 문제제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총리 후보자 됐대. 그래서 한번 보자 서류들, 페이퍼들 보고 재산 신고한 거 쭉 서치해서 소득하고 지출하고 안 맞을 것 같네? 뭐 애는 유명한 대학 간다면서. 그럼 유학비가 얼마야? 이거 뭐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구만. 그냥 이 정도 스토리에서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 그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에 와서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조사 뭐 착수하면 뭐합니까?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다 그러면 이 잣대로 국민의힘 의원 전체 싹 다 털어보자 이거예요. 네. 전부 다 재산 형성 과정 다 조사해서
번 돈보다 지출이 많다. 혹은 자녀한테 주진우 대표적이죠. 네. 자녀 명의의 재산이 많다. 다 조세 포탈, 다 불법 증여. 똑같은 장애로 다 털자고요. 시민단체 놉니까? 같이 하면 돼요. 네. 싹 다 페이퍼, 아까 얘기하잖아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페이퍼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종이 다 공개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털면 됩니다. 그래, 게다가 지금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요한 게 또 증인 채택 아니겠습니까? 증인 채택을 가지고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증인하고 참고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야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에서 닷새 전인 19일날 원래는 어제잖아요. 예, 합의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증인 채택도 무산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 예전 부인, 정말로 당신이 애 학비를 다 대고 지금 2억 원이 넘는다는 그 비용을 다 댔다 그러면 네가 나와가지고 소명해라. 네가 증인으로 나와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막 있어요.